현재까지의 선거제도 변천사를 보면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선거제도 개편을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선거제도 개편,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선거제도가 필요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현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경기 직전에 11명의 축구 선수를 13명으로 바꾸자고 하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규칙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제안하셨을 때도 이렇게 야당들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선거 제도를 바꾸는 부분에만 좀 목매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개헌까지 결부시키니까 이해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연계되어 있습니까? 개헌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선거 제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안하고 충분히 공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좀 그러니까 좀 미진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때 한번 실기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논의가 부족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12월 15일 날 우리 정의당 우리 이정미 대표가 열흘 동안 단식하면서까지 5당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근데 하루가 바로 지나자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소에서 계속 한국에 맞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거대 양당들이 실제로는 합의를 했지만 실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민주당 내 보고서 만들어낸 주체가 어디라고요? 민주정책연구소입니다. 맞습니까? 민주당 산하의 연구소입니다. 네. 거기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라는 이제 우리 당의 싱크탱크, 정당이 모든 정당이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연구원에서 어찌됐건 차기에 있을 이제 선거 전략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어떤 선거 구조를 이제 연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이제 입장과 어떤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유불리라기보다는 한국식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안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5대1의 병립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동형으로 바꿨을 때 과연 이제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 선거 제도이냐.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과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대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정치권의 합의를 또 모아가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표,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을 갖게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는 선거제도를 정치권에서 제안한다면 또 국민들은 또 많이 좀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우려들을 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확인하죠. 그 민주당의 당론이 한때 연동형 공약, 대선 공약 이런 것들을 폐기한 게 아니냐고 했을 때 권역별 연동형이 맞다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거든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네, 비례대표 비율은 늘려야 되고요. 또 거기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냈고 거기에 선거제도까지 포함됐는데 왜 그때는 못 본 척하다 이제 와서 선거제도만 바꾸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권한을 다 내줄지라도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 그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찌 보면 조금 돌아와서 다시 당론이라고 채택하고 12월 15일 날 5당 합의안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안을 냈을 때 그때 못 본 척하다가 이제 와서 선거제를 바꾸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첫 말을 좀 여하튼 지금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전 일들은 이 정도로 짚고요. 국민 시각에는 이게 밥그릇 다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그리고 또 선거구제의 개편은 개혁 대상이라는 그런 판단에는 또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논의 또는 어떤 내용이어야 개혁의 그런 명분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사실은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
쉽게 될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거는 예.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3분의 1 이상이었기 때문에 탄핵 요건 3분의 1을 갖출 수는 없다라는 예. 판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적폐에 대해서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그 추운 날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예. 이것도 똑같이 저는 보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이 맞죠. 자기가 그렇게 일궈놓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당론이 200대, 지역 의석이 200, 그다음에 비례 의석이 100이라 그러면 지금 253석 중에 53석이 지금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과연 그게 쉬운 문제냐는 거죠. 현역 국회의원들 혹은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예.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는 거는 저는 국민이라는 거죠. 네.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에 가장 이익 주체는 국민들이었어요. 사실은 예. 분노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 선거제도라는 건 사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선거제도의 개혁의 가장 큰 이익의 주체가 나다. 이해 당사자다. 당사자다. 그걸 국민이다.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정치인들의 지금 해야 될 몫은 그건데 거대 양당들은 합의는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도 하여튼 그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예. 유권자에게 이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네. 이해가 달려 있는 이해 문제라는 당사자다. 것을 네. 설득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먼저다.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선관위안 같은 경우는 200대 100 2대 1로 해서 네. 이제 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재 지금 300석 중에 253개의 지역구와 47개의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사실 지금 선관위안대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구에 53석을 줄여야 되는데요. 네. 서울 지역만 49개의 의석이 있습니다. 거의 서울 정도 크기의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추구가 가능한가? 예. 그렇다면 현재의 전체 의석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부분도 논의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80%까지 네. 지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수 못 늘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당에서도 사실 조금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당연히 추구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언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용기 있게 네.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서 의원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도 또 야당에게 또 사실 특히 야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의당에게 서운했던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개헌안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셨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자리가 두 분 화해하는 자리는 아닐까요? 일단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상황 그리고 또 유권자 요구에 따라서 수차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참의원과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7월 29일에 실시되어 전국 7,079개 투표소에서는 전례 없는 자유 분위기 속에서 남녀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3공화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11월 26일 전국 7,40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11월 26일의 선거는 전국적으로 별 사고 없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2월 27일 전국 73개 지역구에서 실시됐습니다. 민주공화당이 73석, 신민당이 52석, 민주통일당이 2석, 그리고 무소속이 19석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월 26일에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후 17년 만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1,046명이 후보 등록을 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56명 등 2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데 결국 총선을 겨우 44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은 선관위 권고한 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논의가 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요. 선관위의 권고안이 있고 조금 전에 두 분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선관위가 권고한 방안을 가지고 뭘 더해야 되는지 뭘 빼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선관위 권고안은 우리 장 위원장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설명드렸듯이요. 그러니까 전체 300개 의석 중에서 네. 200대 100, 2대 1의 비례성으로 비례대표 100명, 지역구 200명으로 하고요. 네.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네. 5개 정도의 권역을 나누고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100석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요. 다만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금 253대 47인 것을 200대 100, 그러니까 2대 1로 비례대표를 확 올리는 방안이네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는 권역별로 연동형으로 배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정의당은 이 선관위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역구대 비례대표가 2대 1인 거는 동일합니다. 네. 근데 정의당이 주장하는 건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한 건데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구가 253석에서 지금 200석으로 가는데 네. 아주 어렵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40대 120, 네. 그러면 300 정수에서 60명, 20%가 좀 늘어날 텐데요. 네. 그걸 전제로 240대 120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네. 그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되는 문제는 국민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좋은 신분권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좋은 신분권이었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좀 신분꾼으로서의 네. 좋은 점을 보여드린 다음에 늘리겠다고 해야지 먼저 사람부터 늘리겠다고 하면 좀 선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이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해놓고 예. 그 국가기관 신뢰도가 꼴찌를 했습니다. 네. 1.8% 국회가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정확한 거는 권력이라는 것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예.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몫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되게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 국회를 바꾸는 데는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아무래도 더 이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정당이 커서 그렇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정의당에서 내놓은 240대 120, 그러면 총수가 360석으로 늘어납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 정도 정수 확대안이신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무리 좋은 선거 제도라고 할지라도 예. 국민들의 눈높이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 60석을 늘린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동의해 주실지가 좀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 현실 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면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225대 75 정도, 3대 1 정도 선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정한 정개특위에서의 타협안들이 나와줘야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 가능하다면 의원 전체의 세비를 한정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지 않는 선에서 한 10% 정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파이 전체를 키우지 않고 네네. 예산을 아예 축소한다고 해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예. 심상정 의원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지금 국회에 받는 세비는 고정하고 네. 그리고 의원 정수를 늘리자. 방법은 지금 보좌관 2명씩을 줄이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 혹은 말씀하신 대로 20% 세비를 네. 20% 줄인 다음에 그러면 지금 360명까지는 감당한다. 더 확대하지 않고 네. 비용을.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53석을 200석으로까지 하여튼 뭐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어느 당 불문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왜 못 줄이냐는 의문을 던졌을 때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국회의원 53명이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요? 대통령도 탄핵으로 쫓아낸 나라에서 네. 국회의원 의석수를 못 줄인다, 지역구를 못 줄인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 도시와 도농 간의 인구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선거구 범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53개 의석 정도면 아마 서울시가 49개니까요. 더 네. 큰 의석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중부 4군 이런 충청북도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엄청난 면적의 지역구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엄청난 그 면적의 지역구들까지도 더 확대돼야 되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네. 과연 이분들이 결국엔 선거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과 그리고 지역주의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세 가지의 목표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53개 의석을 줄이는 게 과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게 53개 의석을 줄이는 걸로 해결이 된다면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만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거나 의견 수렴 작업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충분히 저도 이제 이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야 5당이 합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홍보가 부족하기보다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선거제도를 어떻게 이 경기 직전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해도가 떨어져서 선거제도에 대한 동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끝이 없어요. 뭐 그리고 다양한 조합의 방안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근데 그 뭐 10%가 늘어날지 5%가 늘어날지 아니면 정의당 안대로 20%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가 현재보다 줄어들고 예, 예. 그리고 전체 의석수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만약 그 흐름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중앙선관위나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이나 정의당이 내놓은 것이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합니다. 다만 네.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예요. 공직선거를 지금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민주당으로 나가실 텐데 과연 지금 현행 제도가 더 본인에게 유리하실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을 때 유리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근데 사실 이제 기존의 그 국민들께서 20대 총선의 투표 결과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1대 총선에 만약에 연동형이 도입된다면 20대 총선에서 병립형으로 치러졌던 선거와 달리 다른 투표 방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투표 결과 자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병립형에서 뭐 지역구는 어느 당 찍고 비례는 어느 당 찍고 이런 식으로 교차 투표 방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1대에 가서 연동형이 된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국민들께서 지역구와 비례 의석에 대한 투표 성향이 교차 투표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하는 결과 시뮬레이션 자체는 좀 정치는 어차피 예측이 어렵지만 선거 제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네. 본인에게 물어본 개인적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지금 21대를 나가신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와 어떤 네. 비례성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표현하신 거잖아요. 소위 여성, 청년, 뭐 어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 연동형 제도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완전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정당과 정당 득표력으로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정당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선거 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 말고 본인이요, 본인. 아니 지금 개인적인 유불리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최석 대변인께도 여쭤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럴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다들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또는 설득할 것인가. 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우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3분의 1의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 44명이 그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분명히 그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어필했다는 거죠. 요구하고
그것이 저는 이 말씀하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상황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요거 이익의 당사자다, 주체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지나치게 저는 이제 원내 전략의 측면에서 뭐 보신 것 같고요. 사실 그 당시에 뭐 4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할지라도 사실 그 부분은 그 이전에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700만의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혁하라고 촛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말 더 나서서 진정성 어린 설명으로 그리고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나서야지 박근혜 탄핵과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주체가 저는 거대 양당 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주체의 가장 큰 주체가 저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제 질문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설득해내는 또는 돌파해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울 텐데 뭐 이해찬 대표님이 지금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에 충분히 조직을 장악하고 계시죠, 그죠? 네, 네. 그건 뭐 그냥 개인적인 걸 수도 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함께 총리도 하셨었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저는 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요 근래에 나왔던 어떤 발언들이나 어떤 태도가 저는 조금 뭐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러면 그 당 지도부가 좀 더 강하게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제도적으로는 대안이 없을까요? 뭐 석패율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자기 지역구가 희석되거나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이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도 얘기 나올 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선거구는 어찌되건 5대1 비율이기 때문에요. 독일은 1대1, 일본 같은 경우는 석패율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과 비례가 6대4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정한 비율이 돼줘야 사실 뭐 석패율제도도 도입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도 없이 혹은 지역구만 줄이자는 논의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간다면 더 힘들겠죠. 사실.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나 그런 제도를 실질적 병행해서 도입을, 얘기해야 네.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일본식 석패율 제도는 사실 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입하자고는 안 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어찌되었건 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가 사실 시작되어야 선거제도에 대한 재설계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건너뛰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싫어하는 논의는 건너뛰고 약간 좀 바라는 점만을 가지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너뛴 건 아니고요. 12월 15일 날 5당 합의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논의하자, 적극 논의하자라고 합의문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수의 확대라던가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말씀하신 구체적 지역 선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가 합의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면 이젠 실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미루는 게 아니고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치개혁특위에서 방안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논의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논의는 계속 하고 있죠. 물론 그리고 1월 뭐 국회에서 그 뭐 나와야 될 텐데요. 그 주체가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남의 말 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그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심상정 전 대표가 위원장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혹시 일정을 파악하고 계신가?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으로 제가 아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도 사실 아직 논의가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석패율제도에 대한 예. 그러니까 석패율제도가 어찌되건 그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이제 입후보해서 예. 지역구에서 낙선자 중에서 석패율을 따져서 이제 비례대표로 가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가와 사회적 약자가 들어갈 수 있는 또 부분들이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물론 네.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논의가 되려면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다른 주제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분 굉장히 말씀을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소속돼 있는 정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떻습니까? 당내 리더십 또는 그 지도부의 대외적인 리더십
지금 현재 각 당의 정당 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이 그런 리더십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본인 정당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일단 우리 이정미 대표님은 사실은 정의당 하면 노회찬, 네, 심상정, 네. 네, 노심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이정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노심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정미 대표라는 지금 초선 의원이신데 대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공당 중에 당내 민주주의는 정의당이 저는 최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초선 이정미 대표가 되기까지는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정미 대표의 리더십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 대표다. 그런 맞습니다. 리더다. 이해찬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두루 요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 내공이 일단 있으시고요. 또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의 질서가 좀 바로잡히고 있다는 느낌은 좀 많이 듭니다.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 뭐 여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는 예상 답변이었고요.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요. 네. 이정미 대표님은 네. 연말부터 대변인실 고생한다고 밥 사주신다고 맛있는 고기 사준다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뭐 단식하셨기 때문에 뭐 특수상 변수는 있었지만 올해 1월에 지금 날짜를 잡은 상태예요. 네. 과연 이게 약속으로 뭐 이행될까 좀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 리더로서의 상, 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밥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줘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려운데요. 좀 생각하시고요. 이해찬 대표께 혹시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들이 이제 세간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사실 저는 초반에 집권 초기의 지지율은 지지라기보다는 기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우려를 하시지 않나 이런 저도 내심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기보다는 일일비하지 않으시고 우리 당의 어떤 정강과 정책이 정하는 대로 쭉 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좀 잘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 다 크게 비판할 점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이거 올해 새해 초니까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 질문에 다시 답변을 하면 이정미 대표님께서 사실은 대표가 되시기 전까지는 아니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 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좋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볍게 좀 행동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저는 소통이 가장 먼저다.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필요한 맞습니다. 시대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충분히 소통과 친화력이라고 네.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도 다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